네, 평산책방 2주년 기념 콘서트 이철수 선생님의 나뭇잎 편지 새는 온몸으로 난다. 그럼 평산책방의 책방지기이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환영 인사로 오늘 행사의 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고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평산책방 2주년 기념 행사로 이철수 화백님을 모시고 북토크를 열게 돼서 아주 무척 기쁩니다. 여기 우리 도종환 시인님 와 계신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도종환 시인과 함께 이철수 화백의 판화전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장소가 충청북도 청주였는지 충주였는지 기억이 조금 가물한데요. 그때 그 판화전 전시의 이름이 새는 온몸으로 난다 였고, 그때 이 작품이 그 전시회의 대표작이었습니다. 맞죠? 네. 오늘 이 북토크의 이름이 또 새는 온몸으로 난다. 그리고 또 이 그림이, 이 판화가 그린 것을 보고 나로서는 아주 감회가 깊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이 양반이 정말 참 한결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때 그 전시회를 보면서 우리 도종환 시인한테서 들은 말에 의하면, 고등학교 때 도종환 시인 자기는 미술반이었고 이철수 화백은 문예반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문예반이었던 이철수는 화가가 되고, 또 미술반이었던 우리 도종환 시인 자기는 이제 시인이 된 거죠. 두 분의 그 인생이 고등학교 때 희망과는 서로 이제 엇갈린 그런 길을 걷게 됐지만, 또 도종환 씨는 도종환 시인대로 시인으로서 일가를 이루고, 또 이철수 화백은 또 화가로서, 판화가로서 일가를 이루었으니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이철수 화백은 판화에다가 늘 짧은 글을 곁들이는데, 그 글이 판화 못지않게 참 좋습니다. 때로는 시각지도 하고요. 또 우리 인생이나 자연을 아주 깊이 관조하는 그런 내용이 담기기도 하고, 또 불교의 선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 글을 보더라면 문예반이었던, 또는 문학 청년이었던 이철수의 내공도 참 만만찮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내가 퇴임 후에 이렇게 책방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뜻밖으로 여기고, 또는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나는 책방을 하게 된 게 정말 좋습니다. 우리 책 친구들처럼, 또 이 자리처럼 책을 매개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하는 것도 참 좋고, 또 우리 책방이 다양한 문화적인 공간이 되는 것도 참 좋고요. 또 책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좋고, 또 우리 평산마을을 비롯한 우리 지역에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 있는 것도 참 좋고요. 우리 이제 그 평산책방의 로고가 이건데, 여러분 참 좋죠? 네. 예, 아까 이 로고를 만들어 주신 분이 이철수 화백이라는 아까 소개를 했죠. 정말 이게 우리 책방의 간판으로도, 또는 우리 앞치마에도, 또는 책 봉투, 에코백, 또 책에 찍어주는 스탬프, 어디에 들어가도 참 어울리고 좋지 않습니까? 네. 이철수 화백이 이 로고를 보내줄 때 그 한 설명에 의하면, 내 기억하기로 이게 그림이 지붕 같기도 하고, 또 사람 인자 같기도 하고, 거기에 책 같은 게 세워져 있기도 하고 눕혀져 있기도 하고, 이게 이제 책방의 하나의 그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세 권씩 세워지고 눕혀지고 한 것은 그 신정복 선생의 수삼독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독서는 3번 해야 된다. 텍스트를 읽어야 되고 글을 쓴 사람을 읽어야 되고 또 책을 읽는 자기 자신을 읽어야 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세 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는 반드시 배울 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논어의 어떤 뜻 같은 게 담기기도 하고 했다는 것이 우리 이제 이철수 화백의 로고 제작 취지입니다. 근데 이 로고를 내가 책방 열기 전에 책방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철수 화백이 공짜로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동안 그러니까 전화로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아직 한 번도 만나서 감사 인사를 못했어요. 제가 그 한참 뒤에 내일이 봐준다면 그건 축복이지라는 이제 이철수 화백의 판화집을 제가 이제 책 추천 글을 SNS에 올렸는데 그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철수 화백을 실제로 만나는 것은 지금 몇 년 만이죠. 아까 가본 전시회 한참 전 뒤에 부산에서도 전시회가 열렸는데 그때 일종의 뒤풀이 모임 같은 게 있었거든요. 제가 그 모임 자리에서 만났던 것이 거의 뭐 마지막일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해 말인데 이렇게 모처럼 만나고 또 직접 눈 맞추면서 감사 인사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잘 기쁩니다. 우리 책 친구들한테도 감사 이야기를 좀 하자면 우리 이철수 화백은 전태일 병원 그거 이제 건립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주도하고 계신데 우리 책 친구들이 그 취지에 호응해서 거기에 꽤 많이 후원들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우리 책 친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하나님 후원하셨어요? 예, 그래서 뭐 오늘 이철수 화백과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고 우리 도종환 씨는 혹시 인사말과 함께 이철수 화백 소개할 이야기 좀 하시려니까 오늘 그냥 정중이에요. 예, 자 좋은 시간 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연초에 책을 좀 묵은 책을 추천을 하시면서 마지막 대목이 평산 책방에도 한번 다녀가셔야지요 였는데 1년 넘도록 못 오고 오늘 왔습니다. 네, 어디 부산 전시 뒤에는 어느 장례식장에서 뵌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과하게 건방진 사람은 아닌데 제가 문재인 선생님의 초청을 거스른 셈이 돼서 사과드립니다. 마음속으로는 존경하고 흠모하는 분인데 그게 어려워가지고 얼굴 뵈면 떨릴 것 같아서 오래 못 왔는데 제가 이 로고를 그려보낸 제일 큰 이유는 대통령 그만두시면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어디선가 하셨어요. 아주 가슴이 아리는 느낌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하도 세상이 그래서 대통령 좀 하시라고 권한 적이 있었거든요. 괜한 소리를 해가지고 제 말 듣고 출마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제 마음에 늘 걸렸어요. 아이고 책방하고 농사짓고 사시면 딱 좋았을 어른을 과한 짐을 지시게 했다 싶었는데 지시는 동안 참 좋았죠. 네. 무엇보다 품격 있는 리더를 모실 수 있었던 시간이 참 행복했는데 뭐 그 후유증도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뵈니까 참 좋네요.
저희같이 이렇게 못난 후배들 보시면서 마음 좀 가라앉히시고, 오늘 그 2주년이라니까 어렵게 온 자리가 더 의미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새는 온몸으로 난다라고 하는 그림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저 그림을 그리던 저 무렵에도 우리 사회가 좌우로 나뉘고, 제 보기로는 좌는 없는 사회인 것 같은데 거의. 어쨌든 패를 갈라서 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우라고 부르고 하면서 어떤 것으로도 함께 하기가 어려운 뭐 그런 사회 분위기가 이미 있었어요. 근데 이영희 선생님께서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고 하는 에세이를 그 책을 묶어 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게 됐는데, 제시 잭슨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아마 하신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말씀도 참 소중하다고는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또 그 명상을 하거나 참선수행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존재를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온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저 그림을 새기고 있는 중에 그 병이 깊어지셔서 녹색병원에 입원해 계셨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문병을 했는데, 제가 저 그림을 그리고 있노라고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난다고 제가 화제를 넣었다고 쾌차하셔서 그 이야기를 좀 같이 하시자고 병문안 겸 말씀을 드리고 헤어졌는데 결국 일어나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작품만 이제 만들었죠. 온몸은 사지가 멀쩡한 사람에게만 온몸이 있는 건 아니에요. 팔 한 짝을 잃은 분도 온몸은 있고, 다리 한 짝이 없어도 온몸은 있어요. 머리 없이 온몸 있는 건 본 적이 없는데, 불구가 돼도 뭔가 장애가 있어도 정신적으로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도 온몸은 다 있는 거죠. 저는 무엇보다 그 온몸이라는 개념에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다 빠짐없이 갖추었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 많잖아요. 요즘은 존중한다고 장애우라고 불러요. 장애인들이 싫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그냥 사람 인자 붙여달라고. 그렇죠. 그런 그 언어의 행간에도 뭔가 결핍이나 결여가 있는 것에 관한 경멸 혹은 뭐 좀 없이 여기는 그런 감정들이 다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저 온몸이라는 개념이 참 소중하게 여겨져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농사 짓다 보면 쥐부터라고 바깥에 내놓은 쥐끈끈이 꼭 새가 붙어요. 근데 새들은 한번 거기 붙었다 떨어지면 억지로 떼서 불쌍하니까 석유로도 닦아보고 이제 별짓을 다 해서 그늘에 갖다 놓거나 풀어놔 줘 보는데 열의 업은 죽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 상처만으로도 야생에서는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 70년 남짓 살아보니까 제가 나이 빼들었죠. 사람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젊은 시절이나 어린 시절하고 견주어 보면 사회의 부의 총량은 이렇게 커졌다고들 하는데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도 하고, 근데 뭔가 부족한 사람들, 이 경쟁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분들, 이런 사람들이 견디기에는 훨씬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고, 또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에게 남겨진 현실이 너무 가혹한 거예요. 자주 들으면서 가슴 아픈 얘기는 젊은 세대들의 자살률이 엄청 높아졌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여성들 정말 많이 자살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상해 보면 우리 사회에서 낙오를 하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제가 어제 부산서 잤어요. 오는 길에 보니까 아울렛이라고 하나 뭐 궁전처럼 큰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먹고 잠시 차 한잔 마시러 그 언저리로 들어갔다 나올까 했는데, 들어가다 말고 무시무시한 인파에 질려서 재빨리 돌아 나와서 그냥 내쳐 이쪽으로 와버렸는데, 숨 쉬는 것도 돈이고, 그 돈이 전부인 사회가 된 줄은 알고 있었지만, 저렇게 거대한 건물들 속으로 한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인파를 이렇게 보면 돈 쓰는 게 행복이라더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돈에 눈이 어두워지면 삼강오륜을 선양다푼이라고 읽는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굉장한 속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돈 없으면 힘든 세상이긴 했던가 봐요. 근데 요즘은 그야말로 돈이 모든 것인 그런 세상이 되고 보니까 우리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정신적인 불구가 더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나남없이 정신적으로 좀 절름발이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에 너무 팔려 살고, 저도 제 나이쯤 된 아줌마들한테는 좀 인기가 있던 시대가 있었어요. 예컨대 우리 사모님 같은 세대들이, 그래서 제가 미술평론가들 부인한테 인기 투표하면 내가 1등할 자신이 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전시장에 와서 엄마가 가보라고 그랬다고 하면서 와요. 그래서 그 인기를 얻어서 잠시 행복했는데, 왜 그러냐면 도종환 시인은 뭐 화가하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화가하고 싶었는데 너무 가난했어요 그때. 그래서 물감 사거나 뭐 이런 재료를 사는 일이 생각보다 부담이 큰 장르더라고요. 근데 원고지는 크게 돈 들지 않고, 박범신 인가는 원고지를 또 자기가 그려가지고 투고했다는 소리도 얼핏 들어서 뭐 그 정도 같으면 나도 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시인하고 싶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살다 하니까 좋은 분들 만나서 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인기도 조금 얻었으니까 아주 행복해 했는데, 그림값 자꾸 올라가고, 근데 자꾸 뒤가 이렇게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데뷔해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던, 데모하는데 그림 되던 그 시기에는
오윤이라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선배가 계셨는데 돌아가셨죠, 오래전에. 이 책방에 그 가족들이 보낸 호랑이 그림 하나 있죠. 무호도. 저 형님하고 우리 둘이서 에디션 내지 말자고 약속을 한 적도 있었어요. 에디션은 서양이든 동양에서든 산업사회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관행인데, 산업화 이후에 그림이 시장의 상품이 되면서, 그림은 한 장 그리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비싸게 팔 수 있는데 하나는 많이 찍으니까 비싸게 못 팔잖아요. 그래서 비싸게 팔고 싶어서 한정을 두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30분의 1 이렇게 해놓은 거는 30장 찍어서 첫 번째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더러운 시장의 관행에 굴종하지 말고, 우리 둘이는 비교적 그 당시에 팔리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에디션을 내지 말자. 그래서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는, 오윤 선생님은 돌아가시기 한 해 전인가 마지막이자 처음인 개인전을 하셨는데 전화하셨더라고요. 야, 나는 항복했다. 그림을 팔아야 하니까.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조금 더 견뎠는데, 어디 책 뒤져보면 나오는 이야기 있어요. 제가 독일 초대전 받아갔다가 충격을 많이 받아서 데모하는데 대든 그림들에서 전체주의적 냄새가 난다고 하는 어느 독일 여성 변호사의 비판을 아주 충격적으로 듣고, 그 말이 이 화살처럼 가슴에 와서 박혀서 안 사라져서 그림을 못 그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반을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쉬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화랑에 계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림도 안 그리는데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얻어 쓰면서 계약 작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개인전을 다시 하게 됐을 때 저도 항복했어요. 에디션을. 하여튼 그런 류의 관행들 속에서 그 성공을 위해서 달리고 하는 일이 참 환멸스러웠어요. 그 예술가의 영혼을 가지고 사는지 금융가의 영혼을 가지고 사는지 나 스스로도 구별하기가 좀 어렵고, 근데 뭐 백이숙제도 아니고 굶어 죽을 수도 없고 밥은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 진퇴양난인 상황을 지금도 살고 있죠, 사실은. 요즘도 한 2년 반 그림 안 그리고 살았는데, 요즘은 그 작가 그 계약하자고 화랑한테 얘기 안 해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 버티고 있는데, 결기만 높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벌어놓은 게 조금 있었던 거죠. 이제 이미 베릴 만큼 베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무렵에 이제 제가 열심히 시작한 것이 농사였어요. 텃밭 농사를 하면서 제가 그 독일 여성 변호사가 쏜 화살을 뽑아낼 수 있었거든요. 한 1년 반 텃밭하고 씨름을 하면서 파도처럼 이제 전체주의적 냄새를 가슴에 품고 살았는데, 아주 지치도록 일을 하고 난 저녁이었는데, 들판에서 이제 농기구들을 챙겨서 술에 싣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왜 일 마치고 나면 아무래도 한번 하늘도 보고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하늘에 해가 있는데 아직 달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하늘에 해와 달이 이렇게 있고, 돌아보니까 이런 야산이 주변에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데, 그게 그 임금님 옥좌 뒤에 있는 병풍 1월 오봉도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내 안에서 뭐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 같은 듯한 기분도 있고 뭔가 충만한 느낌으로 네가 세상의 주인공이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선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 마음속에서 그 이야기가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드문 경험이었는데 그 순간에 제가 놓아버린 것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성 변호사가 해준 이야기들도 다 수긍도 물론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좀 다른 존재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그 선문답 같은 선적인 이야기 같다고도 아까 문재인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관심들을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됐어요. 혼자서 화두를 들듯이 했던 그 경험 자체가 이제 일종의 수행 같은 것이었는데 그때 제가 늘 있었던 자리가 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사를 둘이서 열심히 짓는데 소개하지 말라고 그래서 소개는 안 했는데 저 옆에 저희 식구가 앉아 있어요. 근데 농사 짓는 일이 실제로 참 좋은 공부예요. 거기 가면 이철수 선생님 좋아해요 이런 소리 없습니다. 어느 작물도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건네는 거 있어요. 왔니 그런 소리도 하는 것 같지 않고 아주 무덤덤하게 자기 존재를 벌레 먹으면 벌레 먹은 대로 조금 지쳐있는 듯하면 지쳐있는 대로 그냥 자기 모습을 앞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고 근데 그런 존재들 앞에 서면 우리 별거 없는 존재인데 라는 생각도 조금씩은 하게 되고 엊그제처럼 이제 문 대통령이 엉뚱한 일로 안 잡혀가기만 했지 기소가 됐다는 소리 같은 거 들리면 열받잖아요. 점잖으시니까 열 내시지 말라고 하고 우리가 조금 화를 좀 대신 내드리자고요. 근데 이렇게 화가 막 나면 그냥 일어나서 전 밭으로 가요. 그래서 밭에 가면 언제나 일이 있거든요.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밭이 저희 도량이라고 늘 설명을 하는데 텃밭 농사 꽤 넓게 하시죠. 저 아직 거기도 안 가봤어요. 근데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도 이것처럼 좋은 일이 없었어요. 생전에 이영희 선생님이 가끔 집에 다녀가시곤 했는데 집에만 오시면 이제 저희가 한 2,000평씩 농사를 지으니까 지식인 농사는 30평이면 닭상이다 이러셔요. 일제 잔재가 좀 묻어있는 세대라 일본 말로 닭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오시더니 나도 야 50만 됐어도 너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이게 또 좋기도 하셨던가 봐요. 보시기에 저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제가 정신적으로 덜 무너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데 제일 큰 역할을 해준 게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그 마음이 저절로 조금은 가라앉는 느낌을 받는데 어떤 분들은 농심 이야기도 하고 농사 지으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까 하는 기대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미국의 테드 카진스키라고 하는 천재 수학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일찍 소년을 면한 무렵에 이미 유수한 대학의 교수가 된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영예를 버리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은자가 되어버린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우편물에 폭발물을 넣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그 우편물을 발송하는 범죄자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범인을 자꾸 보니까 테드 카진스키였던 거죠. 근데 그게 테드 카진스키 선언이 그 아주 분량이 되는 우면 비평적인 그런 글로 작성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들으면 그럴싸합니다. 아주. 저는 그 선언문을 일부러 구해다가 보기도 했어요. 근데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문명 비평적인 안목도 아주 훌륭한데 어쩌자고 낯도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폭발물을 담은 우편물을 보내느냐고요. 근데 이미 그 사람 병든 사람이 돼 있었던 거죠. 꽤 긴 시간을 숲속에서 은둔자로 살면서 제가 보니까 숲속에서 히키코모리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요. 두 가지 지혜가 보연 생각이 났는데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거고 옳은 얘기도 단독자로 혼자서 독불로 떠드는 건 썩 좋은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었어요. 함께 살아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연이 참 좋은 것이고 자연 속에서 노동하고 사는 것도 좋은데 그 이전에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울 준비가 있어야 하고 선생님 앞에 앉는 것처럼 공손한 태도로 자연 앞에 머리를 조아릴 준비가 돼 있어야 자연도 우리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아마 들려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농업은 아주 경청할 한번 해볼 만한 직업이기도 하고 혹은 여유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너 별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그 작물들로부터 듣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작물들을 이용해서 가령 술을 담갔는데 때를 놓쳐서 식초가 됐잖아요. 그것도 또 때를 놓치고 있으면 마지막에는 맹물돼요. 근데 젓갈도 생선이 이목구비가 다 있는 채로 젓갈을 담그는데 조금 지나면 이목구비 없어지고 곰사가 가지고는 젓갈 국물 되잖아요. 계속 놔두시면 마찬가지로 물 돼요. 순환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죠. 그런 게 순환인데 사람은 계속 놔두면 뭐 돼요? 노인되었다가 마지막에는 물되죠. 세상 떠나게 되는 건데 그것도 다 우리 그 순환의 일부일 수밖에 없고 시골 어른들은 그런 순환하는 자연 속에서 일하면서 살아 그런지 도시 어른들에 비하면 훨씬 그 죽음에 익숙해져 계시고 죽음 앞에서 아둥바둥 하거나 초조하거나 불안해 하시는 어른은 전 본 적이 없어요. 시골 어른들. 제 동네 어른 한 분은 99에 돌아가셨는데 공동묘지에 당신 묘자리를 미리 파놓으셨어요. 관을 넣기 적당한 폭으로 깊이까지 다 파가지고는 걸어 들어갈 수 있게 계단도 두어 개 만들고 그래서 산야초를 캐러 잘 다니시던 어른인데 집에 돌아오시기 직전에 거기 들어가서 누워서 여기 내 집이다 그러고 한참씩 누웠다가 가시는 어른이었어요. 그 대단한 풍경 아니에요? 죽음을 대하는 태도로도 이렇게 아름다운 또 성숙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시골이 이렇게 좋은 데입니다. 아까 들은 것처럼 공짜로 그런 가르침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직 뭐 열심히 일할 때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자꾸 뭔가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맹물될 준비. 에? 너무 빠르다고요?
아, 준비하겠다고요. 내가 내일 죽겠다는 건 아니고.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농사를 짓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가 아주 제가 젊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호를 하나 주시마고 그래서 받아놓은 글씨가 화곡이었어요. 화곡동 할 때 화곡. 벼화자에다 별 골곡자를 쓰는 건데 무슨 뜻이냐고 여쭈었더니 중국은 땅이 넓어서 골곡자를 그 들판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시기도 한대요. 그래서 벼가 심긴 들판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고 하면서 근데 화곡동 생각이 자꾸 나서 무슨 호를 이렇게 재미없이 지어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일방 그런 거 쓰기에는 사람이 너무 조그만하고 해서 그 호를 쓰기가 좀 주저돼서 그냥 늘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안 썼는데 제가 농사를 열심히 짓고 대문 앞에 이제 문전 옥답으로 1000평짜리 논 하나가 있으니까 농사를 짓고 사는 동안에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생각보다 좀 눈이 있으셨던가 보다 싶었어요. 자식이 농사 짓고 살 줄 어떻게 아시고 화곡이라는 호를 주셨을까. 근데 최근에는 은퇴해가지고는 명리학 공부를 좀 하더니 명리학 장명서도 열고 이런 또 제 친구가 하나 생겼는데 요즘 타로 뭐 장명 이런 거 엄청 많다면서요. 어느 날 책과 함께 현대 장명법에 관한 책과 함께 이화백 호를 하나 지었다고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녁 석자에다가 걸을 보자를 써서 석보라고 지어보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받고는 아버지가 지어주신 호 생각도 하면서 이 친구가 왜 나한테 이 글씨를 보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한글로 한번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녁 산책쯤으로 풀 수 있겠더라고요. 그럴싸하지 않아요? 조금 여유로워 보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노을이 있는 저녁을 뭐 또 짝이 있으면 둘이 같이 걸어도 좋을 것 같은데 저녁 산책을 하는 남자 괜찮아 보였어요. 이제 어차피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이 이제 저문은 저녁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 도종환 시인한테 그 배우는 게 많아요. 저 사람하고 제가 친구예요. 좀 억울해 하겠지만 그래도 저 사람 내 말 안 듣고 정치도 하다가 왔잖아. 내가 사망 아니면 중상이라고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아까 막 환호를 하고 환영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다 괜찮은 건가요? 이제 더 하지 말라고 꼭 얘기 좀 하세요. 근데 그렇게 그래도 덜 변하고 돌아온 것도 고맙고 평사 책방에서 이사 노릇을 다시 시작한 것도 고맙고 정치한다고 그것도 중단했다잖아요. 정치가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어쨌든 저 친구 고마운 건 나이 먹어가면서 노역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친구가 옆에 이렇게 있는 건 아주 고맙고 좋은 일이었어요. 나이 들면 좋은 친구가 있는 거 좋아요. 아주. 부동산 투기도 한 적이 없고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200만 부를 판 사람 아니에요. 시지. 대한민국 시사상 가장 많은 부수를 판매한 시인이에요. 몰랐죠? 그러니까 꼭 돈이 없어서만 투기를 못한 건 아니고 태도가 훌륭했던 거지. 근데 시인이잖아요. 시인이라고 불리려면 아무것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제가 시인이라고 하면 아주 이렇게 갑자기 공손한 태도를 취하는 직업이에요. 그게 시인이. 시인이 되고 싶었는데 내가 그 시인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기대를 받는 존재라는 걸 알았으면 언감생심으로 시인하겠다는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시인뿐 아니고 시심이 참 중요한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돈밖에 모르는 시대를 살면서 많은 것을 놓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심 같은, 어디 구애되는 바도 없고 나쁜 조건 같은 것에 이끌려 다니지도 않고, 돈 많이 준다고 좋은 시 써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경림 선생님과 제가 나눈 대화를 좀 들어보세요. 어느 해 만났는데 선생님이 그러셨어. 야, 원고료 많이 주면 좋은 시가 써지는 거 알아? 저도 동감이라고 했어. 원고료 많이 주면 좋은 그림을 그려보낼 수 있어요.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돈을 조금 멀리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속담 인용했죠. 네, 삼강오륜을 뭘로 읽는다고요? 선양다푼으로 읽는다고요. 돈으로 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도 똑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람이 돈으로 보일 게 없어요? 있죠. 그 해결책이 없어요. 저는 도망가는 걸 택하게 됐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가 지금 이 색은 온몸으로 난다 두 번째 그림도 있어요. 두 번째 그림에는 글이 좀 더 붙어 있어요. 아래까지는 똑같고 위에다가 좀 더 굵은 글씨로 뭐라고 썼냐 하면, 기억이 안 난다. 도시인 좀 찾아보면 안 돼? 새는 온몸으로 난다. 이 도종환 시인은 외워서 시를 잘 낭송하더라고요. 저는 제 작품도 거의 못 외워요. 머리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찾아주면 그 읽어달라고 하고, 그 글의 마지막 그 몇 줄 안 되는데 사실 제일 마지막 행은 그러니 부디 사람에게 가혹해지지 말자가 그 마지막 대목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 사람에게 굉장히 가혹해진 사회를 만든 것 같아요, 이미. 그 읽어봐요. 큰 소리로. 예. 이 사람이 내 전시에 왔다가 왜 여기 안 오느냐고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꼭 부르라고, 부르면 이번에는 온다고 했다고, 그래서 오게 되는 거래요. 예, 읽어요. 큰 소리로. 길어요. 새는 좌우의 날개가 아니라 온몸으로 난다. 모든 생명은 저마다 온전한 세계이기 때문이다. 새는 온몸으로 난다. 새가 그러하고 사람이 그러하고 세계가 그러하다. 죽음처럼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거기서 이미 죽음에 이른 사람들까지 온몸으로 살고 온몸으로 죽는다. 그러니 부디 생명에 가혹해지지 말자. 맞아요. 근데 저게 생각보다 길어서 제가 못 외우는 게 당연해요. 그래도 좋은 말이잖아요.
죽을 힘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죽는 사람도 온몸으로 죽는다고 제가 저렇게 쓴 건데, 실제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심정으로 어떤 존재가 돼서 스스로를 포기하겠어요. 난 좋은 정치가 그런 절박한 삶을 좀 견딜만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문재인 선생님께서 안간힘을 쓰신 일도 아마 그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 많은 것이 이제 뒷걸음질 쳐서 목하 오일이 모두를 고민스럽게 하고 있는데, 이제 또 다음에 그 선생님 정신을 이어받은 누군가가 또 다음 한 걸음을 크게 내뛰기를 기대하면서, 그림 이런 거 다 내가 살면서 보니까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한 40년 넘게 그림을 그리면서 좋은 말 하려고 애를 쓰고 살았는데 나만 나빠졌어. 사람들이 나를 보면 꼭 너 그림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잘 살고 있는지 보자, 이런 눈으로 저를 보는 것 같아. 내가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정말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이 되지도 않은 몇 줄 글이나 그림이 아니라 사실은 정치인데, 정치하는 사람들 마음 안에 이런 마음들이 좀 담겨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의 절박함을 공감하는 일조차 쉽지 않아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근데 아주 절실해져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를 대신해서 민의를 대신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건데, 정말 우리처럼 절실해져 있는 사람을 보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 의미로도 문재인 선생님을 뵙는 건 참 좋았죠.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제 길 텄으니까 또 가끔 올게요. 그리고 질문 받으려고.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자, 선생님 강연 너무 좋았죠? 네. 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다리던 시간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신 분들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어느 쪽 있습니까? 예, 노하나 선생님. 노하나 선생님 아드님 넝쿨이. 넝쿨이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예. 작가님은 어떻게 농사를 짓게 되셨나요? 맞아요. 그게 앞으로 미래에 아주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 직업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참 좋은 일인데, 난 작은 텃밭이라고 하잖아요. 가까이 있는 걸 다 텃자를 붙여서 텃논, 그런 말도 있고 텃밭도 있고 텃바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텃밭 농사를 하면서 아까 내가 설명한 것처럼 참 좋았어요. 특히 마음에 고민이 많을 때 그 고민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건 많은 노동이 공이 가지고 있는 미덕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동이 과해져서 장시간 혹은 지나치게 힘들고 중한 노동이 돼버리면 그러기 좀 어렵지만, 건강하게 자기 능력과 다소간 여유도 누리면서 하는 노동은 모든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하는 대답으로는 좀 너무 철딱서니까 그래도 어른스럽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지금 저는 하나가님과 황재기님과 그리고 여사님과 이렇게 도성환 시인님까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한데 이게 넝콜이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올 거거든요. 그래서 코푼 휴지를 저한테 던져도 이제 평생에 효도를 다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이제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셨다고 이제 저희한테 이렇게 욕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런 작품들 보면서 저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작품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그 자연을 통해서 가르침을 많이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되게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너무 긴장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아니 괜찮아요. 아주 잘하시는데요. 네. 그 작물들을 매일 보실 건데 그 작물들이 그 하나가니를 보면서 너 별거 아니다라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작물들이 없을 때 이렇게 밭에 나가시면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저 궁금했습니다. 책 내용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아주 정말 재밌는 질문 해주셔서 왜 내 마이크가 꺼졌지? 예, 아주 재밌는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밭에 작물 없을 때 나갔으면 나갈 때는 어떠냐요? 친구 찾아갔는데 친구가 출타 중이면 그냥 와야죠. 뭐 수가 없지. 근데 빈 집에서도 뭔가 느낌은 있겠죠. 가져간 선물을 놓고 올 수도 있을 거고. 사실은 그 산하대지가 일권경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어요. 산하대지가 한 권의 경전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농사 짓는 일 하면서 사실은 그 표현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농경사회의 그 있음직한 경귀 같은 것이잖아요. 한 권 경전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이미 이렇게 정보사회가 되고 요즘은 뭐 그 인공지능 이야기가 오가는 시대가 됐지만 여전히 그 원리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기태인가 하는 그 시인이 쓴 시 중에는 보니까 금전 출납경이라고 하는 표현도 다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맥도날드 회사 직원이었던 적도 있다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마 격리 일을 봤을지도 모르겠다 싶었어요. 그 경전을 보면서. 근데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만 하면 맥도날드 회사에서 격리 직원을 하면서도 그걸 경전처럼 읽을 수도 있는 거죠. 또 그 화염경배라고 하는 시가 또 있어요. 화염경배. 그 시인 누구죠? 보일러공을 했던 이면우 시인도 제가 아주 좋아했는데 그분은 보일러공이었대요.
그래서 늘 이제 보일러, 대형 보일러는 화염창이라고 해서 안에 불이 잘 타는지 들여다 보이는 성면 유리창이 있잖아요. 그걸 늘 보면서 사니까 그걸 가지고 시를 한 편 쓰셨는데,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줄거리는 대략 너에게서 아이들 등록금도 나오고 짜장면도 나오고 그런 게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조금만 나를 도와다오. 마지막에는 나를 들어 너에게 바치마. 이렇게 끝나는 시가 있어요. 화염창을 들여다보면서 보일러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시심이 안에 살아 있으면 그런 시를 쓸 수 있는 거죠. 제목이 화염경배예요. 뭐 밀교적인 분위기도 살짝 있고 아주 장엄하기도 하고 엄숙하고 아름답잖아요. 이제 복귀한 시인은 그렇게 훌륭한 시를 앞으로 좀 쓰시기 바라고,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 생활 속에서 시를 그렇게 길어 올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제 매일 쓰는 엽서, 이거 박성우 시인이 아마 저거 가지고 얘기하자고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지켜본 박성우 시인의 마음에는 저게 쏙 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저 7권인가 6권짜리 책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모처럼 한번 읽어보다가 제가 계속 읽은 적이 있어요. 남이 쓴 것 같더라고요. 엄청 공을 들여서 글을 쓴 게 보이는 거예요. 나 요새는 막 쓰거든요. 사람이 막대에 가는 거죠. 근데 저 때는 정말 열심히 썼어요. 저녁 시간 되면 일일이 엽서 한 장을 그림으로 다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공들여서 앞뒤 이렇게 봐가면서 문장도 너무 난맥이 되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그랬는데, 내가 요즘 인기가 좀 없어진 이유를 그거 보면서 조금 알게 됐어요. 아니, 내가 성의가 없어졌다. 근데 사실은 저 때처럼 자기 삶의 일상에 저렇게 공을 들이고 사는 게 옳아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작은 것에 공들이게 안 놔둔다니까요. 바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자꾸 자기 삶의 작은 것들을 이쁘게 건사하고 가꾸는 일을 어려워지게 만들어요. 저 책은 좋은 책이에요. 여유가 있으면 사시고,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여유가 있으면 사시는 걸로. 그리고 내일이 온다면 그건 축복이지는 문 선생님께서 추천하신 책이잖아요. 저건 사실 무문관이라는 책을, 굉장히 어렵다고 아까 누가 그러신 그 책을 내는 거 계약하러 온 출판사 사장이 저 작은 그림을 보더니 팔리기는 이게 팔리겠다고 하면서 가져가서 만든 책이에요. 저것도 이제 나이 먹으면서 그냥 작은 종이 하나씩 잘라서 쌓아놓고는 그냥 떠오르면 이렇게 끄적거리듯이 밑그림 그려가지고 놔뒀다가 하나씩 새긴 게 양이 돼서 책을 내기도 했는데, 조금 방심한 그림이라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사람도 가끔 너무 과한 욕심을 내기도 하거든요, 그림으로. 근데 그러면 늘 그 욕심만큼 뭘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음 질문.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딱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질문해 주시죠. 질문이 마지막으로 하신대요. 네. 먼저 이렇게 북콘서트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부인 따라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저게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어요. 지금 우리 작가님이 지금 앞에 보이는 새를 온몸으로 한다. 그런 의미를 아주 깊은 의미를 두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두 번째 그림과 지금 그림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저 새는 아주 온몸으로 평온하게 잘 날고 있는데 두 번째 그림은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방금 조금 형태가 다르고 약간 요동치면서 격렬하게 조금 날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제 그냥 생각에는 좌우가 지금 너무 대립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림에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온몸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몰라서 두 번째 그림은 격렬하게 하더라도 좌우가 균형 잡혀야지 온몸으로 날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새의 포즈를 어떻게 영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두 번째 그림은 이런 몸 형태로 그렸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리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이제 저렇게 훌륭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좀 난처해지죠. 그림 그릴 때 그렇게 다 계산 바르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진처럼 잘 새겼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썩 유쾌하게 안 들렸어요. 저는 좀 단순하고 사람들이 보면서 나도 저렇게 그리겠다 싶은 좀 편한 분위기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이런 건 그려놓으면 저거 다 아무나 화가 하는 거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해소해 볼 생각으로 붓을 좀 거칠게 막 써서 운필이 이제 격렬하게 드러나 있는 그림을 하나 새긴 건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아주 의미를 근데 이런 경우가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말을 덧붙이고 싶어서 그 그림은 그린 거였어요. 근데 그림은 이게 훨씬 완성감도 있고 이건 우리 아들이 예전에 젊어서는 배낭여행을 즐기던 친구인데 몽골 가서 배낭여행을 하다가 독수리가 뭐 여우를 잡아먹었는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야생 독수리인데 날지를 못해가지고 바로 요 앞에 앉아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사진을 찍으려고 자꾸 가까이 가니까 너무 가까이 오니까 마지막에는 날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물게 근접사로 온전하게 독수리 모양을 찍은 게 있어서 아들 걸 훔쳐다가 그린 그림이에요. 두 번째 작품은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온몸으로 난다는 이야기까지만 생각을 하시고 생명이 다 온전하게 누구나 한 세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데 설사 미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현대 문명이 인간 세계가 결국은 환경 파괴로 이미 멸종시킨 생명들이 많아졌고 이러면서 온몸뿐 아니고 온전한 존재들에 관한 한 세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에 관한 이야기는 또 사라져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인간에게 가혹해지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좀 무책임해져 버리는 이런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덧붙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렸어요. 예, 제가 좀 질문에 약간 정보를 드리면 이철수 화백님 이 나뭇잎 편지를 한 10몇 년 전부터 이렇게 낸 거예요. 그게 모여서 지금 이제 책 7권이 됐는데 이 책을 내고 난 이후에 또 지금도 거의 매일 이 나뭇잎 편지를 엽서 크기 파나 또는 사진과 함께 글을 더해서 지금도 SNS에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카톡에서 이철수의 집 이렇게 들어가면 거의 매일같이 나오는
나뭇잎 편지를 볼 수 있고요. 또는 아마 이출수의 집을 검색해서 들어가도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질문은요. 그렇게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나뭇잎 편지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또 공짜로 그걸 쉽게 보지만 우리 작가님한테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꾸준하게 하시는 뜻이 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요즘 그 헌법재판소 판사님, 그 장학금 주신 어른 김장하 선생님 이야기가 또 이제 회자하고 있는데 좋은 어른들은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 무명 화가 시절에 그림 재료값을 많이 대주신 어른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형편돼서 주기는 하는데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할 거 없고 다음에 형편되거든 다른 데 갚아 그렇게 늘 얘기하셨어요. 근데 장일순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 뒤에 뵙고 살게 되었는데 이 어른은 앞으로 받고 옆으로 주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로울수록 말을 짧게 하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림에 글을 짧게 넣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지혜로워 보이라고. 그런데 대답에 이게 받은 게 많아서 아직 열심히 갚아요. 네, 오늘 이철 선생님 만났으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좋았죠? 이철 선생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 인사하시고. 네. 제가 요즘 화합인의 리본이라고 하는 작은 평화운동 단체 함께 일하고 있어요. 좋은 단체예요. 제가 이사장을 심지어 하고 있으니까. 예전에 한번 저희 행사할 때 오신 적 있죠? 저 사람이 행사할 때 오셨나 보다. 도종환 시인이 뭐 행사하는 자리에 오셨던 것 같아요. 그 작은 평화운동 단체인데 우리가 베트남에 저지른 죄가가 적지 않았는데 뭐 국가 차원에서나 공식적으로는 사죄하고 뭐 수용하고 이러기 좀 어려운 현실이 있는 모양이에요. 대통령을 하실 당시에도 실제로 그 사과를 하고 싶어 하셨는데 베트남에서 오히려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걸 민간 차원에서 사죄도 하고 뭔가 가품을 하자 그래서 우리 도시인이 시인답게 죽인 목숨을 살릴 방법은 없고 자라나는 생명을 북돋우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장학금 전달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10년도 넘어서 올해 3년차 사회인을 배출하기 시작했어요. 대학 졸업을 해서. 그래서 최근에도 한번 갔다가 우리 스스로가 감동을 받고 돌아왔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화합인의 리본 검색해 보시면 있고요. 회원이 되시면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두 분께도 회원하시라고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좋은 건 함께 하면 좋잖아요. 평산책방 회원 안 되신 분은 먼저 그것부터 하고 그 도종환 씨 멀리 왔는데 이거 저 온다고 일부러 왔어요. 마지막 한마디만 하세요. 이게 스피커 앞이라 울리거든요. 안쪽 가운데로 나가시면. 맞습니다.
제 친구인데요. 참 좋은 친구예요. 아까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시인이 됐고, 저 친구는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화가가 되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한겨레 신문에 매주 1년 동안 제가 그 글을 연재한 적이 있고요. 그때 거기 그 그림을 그리면서 1년 52주 같이 그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걸 모아서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라는 책을 낸 적이 있어요. 그때 둘이 그런 얘기했어요. 나중에 네가 글 쓰고 내가 그림을 그려서 책을 내자. 그러면 사람들이 표지를 보는 순간 표지부터 오타가 났네. 얘 뭐 책을 이렇게 만들어 이런 얘기 나올 거다. 그거 한번 하자. 우리 그런 약속을 했는데요. 우리 앞에 좋은 스승들이 많이 계시다. 많이 돌아가셨어요. 방금 이철수 화백에게 좋은 영향을 준 장일순 선생님, 또 권정생 선생님, 이영희 선생님, 신경림 선생님, 오늘 강의하면서 그 이름을 거론한 분들이 이 하나가 이철수의 삶에 정서적, 정신적 영향을 주신 분들이신데요. 우리 모두의 스승이셨던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또 돌아가시고, 최근에 작년에 또 김민기, 좋은 분인데 또 돌아가셨잖아요. 참 좋은 분들이 우리 주위에 계셨는데 세상을 떠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SBS에서 김민기 다큐 3부작 이렇게 하고, 또 최근에 뭐 김장하 선생님 그 어른 김장하 이 다큐가 다시 재조명 받고 있는데, 살아계신 분이나 가까이 계시다 돌아가신 분들 거론할 때 저는 그 못지않은 사람 우리 곁에 있는데 그 사람 이철수다 이렇게 생각해요. 김민기도 다큐로 보니까 참 훌륭한데, 만약에 이철수를 다큐 3부작으로 만들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친구지만 참 존경하고요. 저도 글 쓰는 사람인데 매일 글 못 쓰거든요. 근데 매일 그 엽서를 쓰는 이 성실함, 그리고 글 쓰는 사람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글 쓰는 것만이 아니라 발견하는 일이에요. 글 쓰는 사람은 발견하는 사람이거든요. 남이 못 보던 걸 발견하고 숨어있던 걸 찾아내고 보이는 것 속에 밑에 가려서 안 보이던 거를 드러나게, 그 존재를 드러나게 해주는 일이 글 쓰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인데, 그런 걸 하거든요. 짧은 글인데 항상 새롭게 발견한 게 그 안에 들어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참 감탄을 해요. 발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또 비울 줄 아는 사람, 떠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인데, 그런 걸 다 갖추고 있고, 가치 경전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이게 산하대지가 일관경이라고 말하는, 이걸 삶과 글로 그림으로 실천해내고 있는 사람이라서 친구지만 참 이런 친구가 옆에 있어서 참 좋다. 이런 친구와 같이 나이 들어가고 있는 게 나는 참 행복하다. 그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오늘 책방 2주년에 맞춰서 이철수 화백을 불러서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글을 매일매일 계속해서 주기를 바라고, 그런 글들을 계속 읽을 수 있는 행복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불렀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하여튼 낯 뜨겁게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 좋은 친구가 있는 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모로 실수 잘하는 사람이라 제가 충청도 처음 내려왔을 때 아는 후배가 우리 충북에서도 드디어 문화단체를 하나 만들 건데 형도 이사 왔으니까 이제 이름 올리라고 전화를 했어요. 누가 총대를 맺느냐고 물었더니 도종환이래요. 그래서 접시꽃하고 무슨 문화운동을 하냐. 그리고 안 갔어요. 근데 며칠 있다 생각하니까 접시꽃 말고 고두미 마을에서라는 시집이 있었는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뒤져가지고 찾아봤더니 내가 좋아해서 접어놓은 데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좀 낭패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얼른 이제 접시꽃 당신도 사서 봤어요. 님의 침묵 같이 제목이 그렇지 영화가 그러고 또 이미지를 확 배려놔가지고 난 아주 잘 팔리는 통속물이라고 생각했다가 그래서 이제 정정할 기회를 못 찾아서 전전긍긍하는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도종환이라고 해서 대바람에 사과부터 했죠. 그래서 친구 됐어요. 되게 늦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30 조금 지나서 만났는데 그래도 벌써 한 40년 됐죠. 사람들이 아주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할 만큼 가까워졌어요. 보셨잖아요. 제가 저 친구 얘기할 때부터 저 친구가 저한테 걔를 훨씬 후하게 쳐주는 거 봤죠. 그릇이 다른 거지.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철성님 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단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는 온몸으로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철 선생님은 오늘 새를 온몸으로 이렇게 온몸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도 온몸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우리가 이게 흰 독수리의 날개끼 밑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어디 새로운 세계로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람도 많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리고 친구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뭡니까? 책친구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철수 선생님과 도종환 선생님 관계처럼 우리 평산책방과 책친구들의 관계도 더 깊어지지 않을까 합니다.